중공군은 대대적인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여 대단한 전적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길도 없는 산야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반면 미군은 도로만을 이용해서 행군했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나거나 중공군이 도로를 차단해버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아침에 한 미국 연대장은 자기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미군이 전장에 쓰러져 있는 부상병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이런 비극은 미국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모두가 비행기 한 대 제대로 없이 발동기보다 더 무거운 무기를 들고 싸웠던 중공군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해 11월 12월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워커 장군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는 부하 장병들의 신뢰를 잃었고 전선 각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관적인 뉴스들로 인해 싸우려는 용기와 의지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12월 중순 무렵 8군의 제1분대가 또다시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지치고 부상당한 병사들의 길고 긴 행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중공군이 측면 기습을 해올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아 병사들을 더욱더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열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1951년 정월에 서울은 두 번째로 적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고 한강변은 폭파됐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수도 서울은 불바다가 됐고 한반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폐허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의 후퇴는 계속됐습니다. 그들 곁에는 또 한 번 고향 땅을 등지게 된 엄청난 인파의 피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공산군이 처음 남쪽을 점령했을 때의 몸서리치는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공군 치하를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난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이 길에 늘어서서 가기 때문에 We mustn't forget. 수만, 수십만을 헤아리는 엄청난 숫자의 피난민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르는 마을들은 대부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에게 충분히 쉴 곳을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난민이라서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남노당 계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다시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업고 가던 자기 자식을 길거리에 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업고 가는 애까지 내버리고 막 갈 정도라고 하면 뭐 더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좀 큰 어린애들은 엄마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애를 등에 업고 식량으로 준비한 쌀자루를 메고 걸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피난민이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종에는 그 당시에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도 많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육군이나 공군 조종사 중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발길에는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6월의 제1차 남침 때와는 달리 51년 1월 초에 있었던 두 번째 남침 때에는 유엔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사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곧 두 번째 남침이 있으리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노약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울 시민들, 대략 한 95%의 서울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남침을 겪은 바 있던 이들은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피난민들은 무더기로 기차 위에 올라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움켜잡고 기차에 매달렸죠. 개중에는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 형이나 언니, 엄마 혹은 아버지가 밤중에 기차 밑으로 떨어져 사라져 버렸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고 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조차 하기 힘든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모두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지금도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피난민들의 처지는 너무도 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은 자기네한테 공급되는 배급 식량을 굶주리는 피난민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그리고는 자기들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난민들이 설령 굶어 죽어가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군 배급 식량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북계군이 피난민 차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옷자락 속에 무기를 감춰놓고 있다 해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한 번은 피난민 차림을 한 북계군이 프랑스군 대대 사령부에 들어가서 사령부원 전원을 사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을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유엔군의 북한 진주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공이 애당초 전쟁에 개입했던 것은 아마 유엔군을 중공 국경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모택동은 이 전쟁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모조리 몰아내고 서방의 자본주의 군대의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편 일본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의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최고사령관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곳 다이치 유엔군 사령부 사무실에 앉아있던 맥아더로서는 중공군의 개입이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그는 그 자신의 군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계속 나쁜 소식이 들려오자 그는 점점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군력을 동원해서 중공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락해주지 않는 워싱턴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중공과의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영국 측의 우유부단한 태도도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공군의 전쟁 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미리 예측 못했다는 이유로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공 측이 전쟁에 개입한 이상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아더는 서방 측이 언젠가는 공산주의자들과 전쟁터에서 운명적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승부를 판가름해야 할 운명이라면 미국이 핵무기라는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있을 때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죠. 한국 주둔 유엔군들의 암흑기라 할 이 무렵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군사적인 수세에 몰려 무슨 도발적인 일이라도 저지를까 봐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수상에 들리는 트루만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노라는 비교적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의 군사 자문관은 대통령에게 한국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중공 각지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 20초도 생각하지 않고 핵무기의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핵무기 사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트루만 대통령 자신은 한국이나 중공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미군 측은 한국전에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핵이라는 기막힌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그것을 이용해 흉악한 아시아의 공산당을 쳐부시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미군이 공산군에 패해 한반도에서 밀려나고 말았더라면 트루만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맥아더는 미국의 전 군사력, 그중에서도 특히 공군력을 총동원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것은 공군력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군력이 없으면 유엔군의 전세가 훨씬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었죠. 1950년 겨울 유엔군의 전세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무렵 공군 사령관들은 맥아더의 군대를 한국에 진주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둔 유엔군들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분위기를 떨치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적군의 공세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후퇴의 속도를 빨리해서 적군의 보급선을 점점 더 연장시키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유엔군들 사이에서는 절망과 무기력의 분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23일 아침 8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장군의 집차가 트럭과 충돌해서 워커 장군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나 할지 워커 장군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의 후임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수부대 사령관을 지낸 바 있는 매트 리츠웨이 중장이었습니다. 리츠웨이가 한국에 도착해서 인계받은 것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신념을 심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맥이 풀린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맹렬한 기세로 중공군에 대한 일련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2월 첫 주에 들어온 관측등들의 소식에 의하면 한반도 전역의 유엔군들은 상관에 대한 믿음과 자신들의 전투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충만해 있으며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합니다. 지금 14개 우방국 군대들은 한강과 서울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리츠웨이 사령관이 한국에서 단 몇 주일 동안 이룩해낸 업적은 모든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가 땅에 떨어진 유엔군 부대에 우리도 중공군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주었고 전투에서 그것을 실제로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후퇴를 거듭했던 유엔군에게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물자의 보급선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공군 측의 보급선은 굉장히 길었죠. 리츠웨이는 적에게 포위를 당해도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전천후 참호를 파괴했으며 좀 더 조직적으로 전투를 하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단결된 지도력 밑에서 서방 군대의 화력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중공군에게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1951년 초에 몇 주 동안 중공군은 전투 때마다 유엔군 비행기와 탱크, 대포의 위력에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유엔군은 공산군을 밀어붙이면서 1마일씩 힘겹게 북쪽으로 다시 진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한국전에서 우리는 4개의 수류탄과 놀이새가 달린 소총 한 자루씩을 배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적군보다 숫자 면에서는 늘 우세했지만 무기의 성능이 그들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매번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미군 병기의 우수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은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매번 총을 쏠 때마다 총알을 장전해야만 했습니다. 적의 무기가 우리 것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은 우리 측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곧이어 리츠웨이는 북으로 후퇴하는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극적인 공중 포위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실시된 낙하산 작전은 비록 공산군 포위에는 실패했지만 유엔군을 38선으로 진군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리퍼, 킬러, 미트그라인더라는 암호명 하에 치밀하게 전개된 일련의 작전에 휘말린 중공군은 38선 이북으로까지 밀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또다시 유엔군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인 50년 10월에 웨이크섬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던 메가더와 트루만의 정치적, 전략적 견해 차이는 이 무렵 거의 극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1951년 봄이 되자 메가더를 존경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메가더는 그 자신이 왕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전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본토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킬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소 전근대적이었던 메가더에게는 국지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소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원자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로 적을 압도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공산군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1951년 초 도쿄에서 날아오는 메가더의 강경 주장은 나날이 그 강도를 더해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워싱턴과의 불화를 더 이상 감추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약한 정부를 경멸했던 것입니다. 후일 메가더는 미 의회에 나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전면전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침식한 공산주의는 곧이어 다른 모든 부분까지 침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굴복한다면 유럽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노력도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단 전쟁에 휘말린 이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우유부단하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트루만 대통령은 이 무렵 한국의 장래에 관한 타협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한국 내에 국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을 헛되이 잃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우리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우방들의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맥어더 장군을 해임시키기로 최후 결정을 내렸을 때 난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나는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죠. 나 말고도 미국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나다. 내가 지금 밀게 장군에게 무릎을 꿇어버린다면 내 후임자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메가더를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1951년 4월 11일 메가더는 리츠웨이에게 유엔군 사령관의 자리를 물려주고 도쿄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그의 도전적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메가더의 해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일본인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슬퍼했고 미국인들은 그를 돌아온 영웅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지구의 반바퀴에 걸친 메가더 장군의 승리의 행진은 뉴욕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메가더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루만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발산하고 난 미국인들은 곧 메가더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이 시기에 나오는 노병처럼 본인은 이제 군복을 벗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51년 4월에 중공군의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대규모의 인해 전술로 유엔군을 밀어붙였습니다. 4월 공세가 시작된 22일에 중공군 병사들은 8줄로 나뉘어 공격해왔는데 그중 맨 앞줄 병사들만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쓰러지면 그 뒤에 있던 병사가 그의 총을 주워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식이었죠. 그 모습은 정말이지 무섭고 섬찟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서양의 기병대에서 진군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한밤중에 그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덕을 점령해야 할 경우 처음에는 의뢰 1개 소대를 보냈습니다. 소대 병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소대원들이 전멸을 하고 나면 중대를 보내고 중대가 전멸을 하고 나면 대대를 보냈습니다. 대대 병력으로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연대 전체가 나서서 개미떼처럼 목적지를 향해 까맣게 몰려가는 겁니다. 엄청난 수의 우리 측 병사들을 향해 계속 사격을 하다 보면 미군의 총은 얼마 안 가 과열되어 목표물을 제대로 못 맞추고 오발을 하기 일쑤였죠.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보고 그들은 결국 겁에 질려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1951년 여름까지 100만 명의 전투원들, 즉 중공군, 한국군, 미군 그리고 연합군들은 한국 중부에 있는 능선 위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침략에 의한 한국 전쟁은 미국과 그 동맹군의 참전으로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이 동란이 시작됐던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몇 마일씩 밀고 밀리면서 막다른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되자 양측은 거의 마찬가지로 전의를 상실했으며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둘 희망을 포기하고 다만 철망과 참호 뒤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을 때 로드 알렉산더 육군 원수가 우리를 방문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곳에 와보니 1914년에서 18년까지 내가 겪었던 전투의 참호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도 물론 많은 참호와 함께 철망과 지뢰가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날씨였거든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고 이따금 매서운 시베리아 바람이 휘몰아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만 밖에 손을 내놓아도 빳빳하게 손이 굳어버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두 개의 고지에서 중공군과 대결하고 있었는데 그 두 고지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죠. 그 골짜기는 모두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추웠고 또 여름엔 모기가 어찌나 극성인지 정찰 근무하기가 아주 힘들었죠. 이렇듯이 양측은 한반도의 잘록한 허리를 경계로 해서 서로 대결을 지속해왔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근 2년 동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병사들은 똑같은 벙커, 똑같은 참호, 똑같은 산을 계속해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정찰 중에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박격포는 물론 이따금 중공군의 습격을 받는 등 목숨을 내걸어야만 했습니다. 권태와 위험이 뒤섞인 견딜 수 없는 나날이었죠. 지휘관들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상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싸움터에서 유엔군의 힘과 의지와 인내력을 감히 시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51년 6월 소련은 처음으로 서방 측의 휴전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체됐던 국면이 열리게 됐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첫 단계로서 교정국들 간의 정전과 휴전 조약을 위한 토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38선에서 중립국의 병력을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양측은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을 하기 위해 유엔 대표단이 소집됐습니다. 개성은 공산 치하에 있던 도시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첫 시작부터 정치적이며 심리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그 기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은 장기화됐고 이때 연합군 측의 통역관은 호리스 언더우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성에 갈 때는 우리 집차에 백기나 뭐 그런 걸 달고 가야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유엔 사령부가 투항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첫 회담은 식당 안의 찻집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북한 사람들의 것은 이것처럼 이런 표준 서울 시내 선거 인수가 유엔군은 북한 측이 포기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즉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 쪽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그들이 이 일을 2, 3일이 아니면 길어야 2주일 정도면 해결을 지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사항을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그 의제를 정하는 데만도 18일이나 걸렸습니다. 북한 측의 제안은 최종적인 결론과 같았습니다. 38도선의 한계선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를 교환하며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거였죠. 이것은 의제라기보단 일종의 결론이란 느낌이었는데 이 결론적인 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유엔 사령부가 내놓은 것은 정상적인 의제 항목으로 사료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8월 말경에 개성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유엔 측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협상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투에서 단지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 소강 상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월 초에 유엔군은 새로 협공을 하게 됐고 그리하여 38선을 넘어 19마일 정도 앞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공산 측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화력 앞에서는 그들이 무력하다는 걸 인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10월 25일 두 전선 사이에 위치한 판문점의 텐트 속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휴전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홍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결이 이제는 싸움터로까지 확산돼 확성기의 쇳소리가 총알 속을 누비고 흘러들었습니다. 1951년 10월 다시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된 이곳 판문점의 경계선을 넘어 공산 측의 선전 음악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휴전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흡사 다른 의미의 전쟁을 속행하려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을 쓰라린 대가를 치르면서 유엔 측에 가르쳐주는 격이었습니다. 다달이 계속되는 알맹이 없는 미사여구와 터무니없는 요구, 그리고 공공연한 비난은 유엔 측 협상자들을 진력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본국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지와 인내력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점은 휴전선의 위치를 정하는 데는 불과 몇 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양쪽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달의 시일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전쟁 포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승리를 위한 싸움에서의 일종의 비참한 저당물이 된 셈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손에 떨어진 9천여 명의 유엔군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의 얘기거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로잡힌 미국인 포로들 중 약 3분의 1이 그들의 만행과 부주의로 죽어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포로들은 1950년의 추운 겨울 유엔군의 후퇴시에 잡혀간 병사들입니다. 유엔군 포로들은 앞으로 자기들의 신변이 어떻게 처리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시련은 북으로 가는 수백 마일의 행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이 끌려가다시피 한 포로들이라 행군의 도중에서 희생이 컸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 밤 우리가 행군을 시작했을 때 거기엔 길고 긴 병사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행렬에 가담하는 병사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행군은 죽음의 행군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나도 죽음의 행군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잘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결국은 낙오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 가버리고 할 수 없이 뒤처지게 된 사람들 중에서 그 몇 사람은 경비병들에게 사살됐습니다. 쏘는 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총소리를 말입니다. 북한 측에 사로잡히게 된 미국인 포로들은 그들이 당하게 될 그 무지막지한 만행과 세뇌 교육에 견뎌낼 만한 특수 훈련도 받지도 못했고 또한 행동 지침 같은 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압록강 연안에 널리 산재해 있는 수용소에서 계급과 피부 색깔로 포로를 분리시켰습니다. 세뇌 교육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로 세분하게 됐습니다. 중공군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서방 측 인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수용소가 새 질서를 위한 일꾼들의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전 인쇄물과 영화 그리고 사진 등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철조망 뒤에서는 반항적인 포로, 특히 장교들은 어떤 점에서는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독방 감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밥에는 돌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벌레도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한번 그날 누구 밥주발에 벌레가 제일 많이 들었는지 시합을 했는데 밥주발에는 평균 50마리의 바구미와 쌀벌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질에 걸려서 하루에 30차례나 40차례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거였어요. 뻔질나게 계속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미칠 지경이거나 아니면 탈진해서 쓰러지게 마련이죠. 그때 기도를 드렸던 여러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간곡히 기도드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햄과 달걀을 생각했고 집에 돌아가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걸 단념해버린 사람들이었죠. 누군가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면 그는 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했었고 어떤 경우엔 찰싹찰싹 때려줌으로써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화를 내며 죽음의 모퉁이에서 튀어나와 싸우려고 덤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과를 거둔 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전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질 않았어요. 살려는 의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병든 사람들에겐 음식을 먹여줘야만 했습니다. 먹을 거라고 해야 고작 옥수수죽이나 좁쌀죽 정도였죠. 그런데 더운 물을 마시면 그 힘으로 좀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용소 생활에 이런 장면을 스케치했던 영국 포병대의 가이워드 소령 같은 몇몇 사람들은 세계 2차 대전 때 이미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전범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절망이나 광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군의관과 군목들을 벗삼아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힘을 얻었는데 가이워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배를 가졌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힘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단 한 사람의 군목인 샘 데이비스는 그로스터인 사제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떤 때는 느닷없이 북한 측 사람들과 중공군들은 샘의 설교와 함께 주기도문을 검열하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지요. 그러나 가엾은 샘은 신문을 받고 매우 심한 곤욕을 치루었으며 끝내는 독방에 감금됐습니다. 중공군에 의한 포로들의 세뇌 교육은 너무나 철저했고 중공군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포로들의 정치적인 견해마저 바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제네바 협정의 규칙을 지지하고 있던 서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놀라운, 아니 아주 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날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만을 일삼는 일간신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록펠러 같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범들이요 제국주의자들이며 또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의 사과를 먹고 한국 여인들을 추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우리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진 않았죠. 그들은 각기 분대마다 감시원을 배치하고 그 감시원은 대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한 사람씩 사무실로 불려 나가서 좀 더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담을 받곤 했지요. 나는 세균 폭탄을 떨어뜨리는 세균 전쟁을 수행했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다른 조종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북한의 상공에서 비행기를 잃고 몸만 살아남은 조종사들이 대부분이 그랬듯이 애팅거도 북한 측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획책한 계속적인 압력을 몇 달씩이나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맨 남단에 있는 섬의 하나인 거제도에서는 전쟁 포로들의 또 다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7만 명의 중공군과 인민군 포로들을 수용한 유엔군 측의 최대 규모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1952년까지 그들의 운명은 판문점에서 신랄한 논쟁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약 6만 명 정도가 북한이나 중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군 측은 그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군 측에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맞서 그들의 병사는 모조리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단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수용소 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유물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얘기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를 생각나게 하는 일종의 황량한 유물입니다. 17만 명에 이르는 적의 포로를 한국군과 미군이 수용하게 된 그 대가는 사실상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홍보전에서 승리를 믿게끔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압록강변의 수용소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던 유엔 측 포로들의 그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는 철저하게 감춰진 채 세상에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제도에서 밖으로 흘러나간 사진과 기사는 수용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갖가지 무질서한 행패와 우발적인 만행들이 판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던 그 당시 대리 상사로서 경비를 맡았는데 경비병은 대부분 한국군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포로들 때문에 골치를 썩었어요. 연일 시위에다 단식 투쟁을 하지 않나 공산주의 깃발을 휘날리며 스탈린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은 말뚝으로 칼도 만들고 도리깨와 창도 만들었어요.
그들은 수용소 내에서 인민 재판을 여는가 하면 그들의 동족을 살인하고 또 고문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는 포로들이 수용소 소장을 납치해가지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었죠. 위험한 고비였습니다. 또트 장군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군에서는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죠. 그때 포로들이 장군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감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판문점에서는 한창 휴전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공산주의자들은 포로 수용소 군내에서 제2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서방 측은 국지전격인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쓰라린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승리를 얻는다기보다는 단순히 협상. 그런데 중공과 북한 측에서 나온 협상 대표들은 협상을 위한 유리한 카드로 거제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미군은 일선 부대를 대량으로 투입해서 거제도와 다른 수용소들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아 포로를 사살함으로써 시위를 진압시켰던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벌이고 있는 지루한 싸움의 진력이 났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가장 뚜렷한 기념물로 남은 것은 쌍방의 전선 뒤에 산더미처럼 쌓인 탄피더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차간 난공불락이라고 호언하는 진지에 계속해서 포탄을 쏘아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2년 11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다가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약속한 극동 방문을 재빨리 실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도자인 이승만 씨와 전력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휴전을 논의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정말 그렇게 할 뜻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능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판문점에서 회담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쓸모없이 어리석은 짓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2년 가을부터 1953년 초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것은 없고 곧장 휴회였죠. 제가 올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단 15초 만에 끝난 회담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마침내 환자와 부상자들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물론 그에 대해서는 피차간 아무런 이의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소폭 교환 작전이 전개되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포로 송환에도 서명을 했으며 그 후 7월에는 휴전 협정도 조인되었습니다. 중공군에게 억류돼 있던 나머지 포로들의 송환이 계속 지연되던 한 가지 요인은 유엔군 측에 들어와 있는 수천 명의 공산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거제도에서는 포로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이 각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이 번져 긴장이 고조되는 형편이었습니다. 听到的这个消息说联军要把我们同共匪两个交换俘虏交换 유엔군은 공산 측에 들어가 있는 유엔군 포로와 우리를 교환하기 위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When we learned that,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서 우선 단식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었죠. 全部拒绝接受 we refused to eat. 우리는 유엔군이 들여보낸 음식물은 무엇이건 먹거나 마시지 않았으며 그걸 텐트 밖으로 내던졌죠. We were resolved. 그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中国大陆去所以最后在那个中立地区洗脑工作的那个方面，大部分仍然都是走右边那个明确区。 We wanted to find out. 우리는 유엔 측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의문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우린 본토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Finally, 드디어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차례로 우리들의 신념을 밝히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대부분 문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그 문제는 끝이 났었죠. 그러나 1953년 6월에 평화협정에 중요한 장애가 됐던 것은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일시키지 못한 채 협정을 수락하려는 유엔 측의 태도에 격분했던 것입니다. Our feeling was that how could we have an armistice with the prisoners? 우리들의 감정은 말이죠. 북한에 근 100만 명의 중공군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휴전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정부에 반대를 하고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전쟁은 곤란하니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태는 그러했지만 우린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의 웅변술의 자극을 받아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쾌감이 팽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서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우정이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이 대통령이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원치 않는 반공포로 2만 5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남한의 대통령은 마지못해 휴전협정을 묵인한다는 제스처를 보였던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아침 음산한 날씨를 헤치며 유엔 대표단은 휴전협정을 조인하기 위해 회담 장소인 판문점으로 날아갔습니다. 휴전 회담이 시작된 후로 575회 회담을 통해서 무려 1,800만 개의 낱말이 서로 교환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괴롭고 수치스러우며 또한 아주 불안전한 종결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공군에게 억류돼 있던 12,000명의 포로들조차도 그들의 시련이 이제 끝났다고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공군 경비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교환 지점에 올 때까지 몹시 불안하고 왠지 두려운 기분이었습니다. 판문점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널 때까지도 내가 아무리 평범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혹시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까 해서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건너 이쪽으로 오자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의 반응은 퍽 흥미로웠습니다. 아시아나라 병사들은 대부분 태연해 보였는데 미국인들이 오히려 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떠나오기 전날 밤 중공군한테서 받은 만년필 같은 그런 선물들을 팽개쳐버리며 수선을 떨었죠. 그런가 하면 영국인들은 완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훈련이나 아니면 사격 연습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살아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감동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용케 살아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북쪽으로 돌아가게 된 7만 6천 명의 공산 포로들은 자기들이 수감돼 있을 때 당성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결사적으로 날뛰었습니다. 즉 그들은 옷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이쪽에서 준 것은 무엇이든 모조리 팽개쳐 버렸으니까요. 그들은 만일 자기들이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면 북에 돌아가서 비판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만 2천 명의 포로가 남한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그 결과로서 중공군 반공 포로들은 대부분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2년간의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포로 21명과 영국인 포로 1명만이 중공행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소속 국가들은 혐오감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용소에 함께 있던 내 친구인 미군 병사들이 죽는 것도 봤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한국 전쟁에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내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21명의 다른 포로들도 나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 사회에 살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단 한 사람 영국 병사는 앤드류 콘드런 해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죠. 흔히 무엇이든 이론적으로 들을 땐 그럴듯한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공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사회주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공산주의 세뇌 교육에 완강하게 저항했던 월터 메이어 중위 같은 포로들은 이 변절자들의 동기를 경멸했습니다. 그곳에 남게 된 21명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남게 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군제에 회부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밀고자였으며 또 부역자였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밀고로 인해서 동료 포로들이 독방에 격리 수용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동료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했으니까요. 난 반역자가 아니었다는 걸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난 아무도 배반하지 않았어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며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도왔죠. 특히 내 동료들을 말입니다. 이 이상주의자들까지도 환멸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곳에 남았던 포로들은 거의 다 몇 년이 지나자 몇 사람씩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면해 준 것이죠. 적어도 전선의 양쪽에 주둔해 있는 병사들에게는 휴전협정이 순수한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중공군 역시 전쟁이 끝나는 데 대한 그들의 기쁨이 우리보다 못지않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싸움에 승산이 있었다면 휴전 설득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어쩐지 그들의 나라가 서먹서먹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랜 밀러의 노래를 들으며 고향을 떠났던 그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시대에 돌아온 것이죠. 그들에 대한 잠깐 동안의 환영이 있은 후 고통받은 그들의 존재는 곧 잊혀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그리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돌아와서는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을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린 지금 30년, 35년, 아니 36년 전 일을 얘기하고 있군요. 이 시점에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전쟁은 깨끗이 잊어버린 거죠. 많은 신문들이 우리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베트남에서 패했던 것처럼 한국 전쟁에서 졌다고 말해요. 그 말은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합니다. 사실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요. 병사들이 싸움을 멈춘 휴전선은 35년 후인 지금까지도 두 나라 사이의 불안한 분계선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는 70만 인민군이 아직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요새 건너편에는 3만 명의 미군과 50만의 한국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5만 명의 군대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끊임없는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 후 30년 동안 이어져 온 번영과 산업 발전으로 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 부국의 하나로 부상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게 달라졌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올림픽 경기를 주최할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새로운 공산 침략의 위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공의 위협이 축소됐습니다. 오늘날 지난날의 격전지를 둘러보고 전사한 동지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돌아온 퇴역 군인들은 그들이 1953년에 본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 한국인들이 이루어놓은 그 빛나는 부흥상에 눈이 부시었습니다. 무호소령과 먼디 이등병 그리고 한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이곳에 잠들어 있는 그 밖에 다른 병사들에게도 이 전쟁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결점이 없는 완벽한 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1950년 겨울에 메가다가 주도한 북진은 유엔의 군사행동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은 20세기의 가장 명확한 침략의 본보기로 남아있으며 서방 측이 한국을 돕는 것은 옳다는 명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한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은 이념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 치하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번영과 경제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압된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명분 있는 전쟁이 좀처럼 드물다면 한국 전쟁은 확실히 의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먼디 등병과 그리고 이 자리에 누워있는 병사들이 몸을 바친 그 주의 주장은 서방 역사에서 지지를 받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